그래서 재발 전이가 되는 것은 복불복이 절대 아닙니다. 환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근데 노력을 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환자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구강암이고 연세가 조금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항암은 못하고 방사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했는데 바로 우리 이제 입 주위에 있는 이제 저작근들, 씹는 이 근육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죠. 이 거의 벌어지질 않아요. 죽밖에 못 먹고 그 다음에 빨대로 해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작근이 이게 수축이 돼버린 거죠. 섬유화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다 당겨지니까 두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은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나오는데 이 두통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작근이 섬유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당기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긴장성 두통이 실제적으로 두통 중에서는 95%라고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대개 옆에 있는 이런 근육이라든지 또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머리에 있는 근육을 당기는 거예요. 이 당기는 것을 나중에 이게 두통으로 나와. 심하면은 막 메시꺼운 증상도 같이 나와. 환자분들은 뇌 안에서 나오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면서 두통은 되게 심한 거예요. 이건 이제 되게 이제 바깥에 있는 근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요즘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다고 핸드폰을 들고 많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많이 봐요. 이것도 두통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 수 있는 게 오히려 근육 때문에 오는데 요 며칠 전에 오는 환자분은 바로 방사선 때문에 근육이 당겨져 가지고 그런 게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통이 오는데 뇌 안에서 오는 원인보다도 바깥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은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특히 우리 SCM 근육이라는 거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면 두통이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통이 좋아지면 아 원인이 근육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절대 끝이 아닌 이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교수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암 덩어리가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죠.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수술. 뭐 단 몇 시간 동안에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큰 덩어리의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지면 아주 상위권에 있는 가성비 이것을 이제 추구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어떤 조그만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큰 가성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하면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입장이나 저희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죠. 좋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보면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사람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마무리가 약해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마무리 잘 안 되면 보기가 싫은 걸로 끝나지만 우리 암에서는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다시 싹이 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는데 잡초를 갖다가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은 어때요? 그냥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이번에도 제가 잡초를 뽑았는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또 다 나요. 위에만 이렇게 뜯어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했어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나니까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해서 큰 덩어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뿌리들은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1cm 암 정도 되면 한 50% 정도의 주변에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1cm 암이면 조기암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조기암이니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은 거의 완치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암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진 내 몸에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만들어져서 수술 항암 방사선 했어요. 수술 받고 항암 받고 방사선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취약해져 있죠. 면역도 더 떨어질 거고 노폐물도 더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씨앗으로 남아있는 암이 있다면 이 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잘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조치를 해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말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 입장이나 통합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이 무서워서 치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이렇게 발견이 했을 때 그래 사기에 가 있으면 어렵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1기, 2기, 3기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재발 전이죠. 재발 전이 때문에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는 그런 거 해봤자 조치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에서 사용하는 검사법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면 이 환자의 몸에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면역도 우리가 검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NK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가 기능을 잘하는가, T세포가 기능을 잘하는가. 또 어떤 경우는 혈액에서 T세포가 기능을 잘해도 암세포 안에서는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검사를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따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검사 툴을 이용을 해서 검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치료가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 교수 생각이고 저희라든지 여기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조정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대학에서 보는 시각과 치료법 그리고 환자나 우리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는 치료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두 부분이 합쳐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우리가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같이 합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현대의학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딱 칼같이 자르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도 뭐 심리적인 부분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영양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하는 영양은 되게 칼로리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칼로리를 맞춰주는 개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해주는 영양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걸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후 나타난 통증. 혹시 부작용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서뚜껑 보고 놀란다고? 참 그런 경우 우리 환자분들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아 이거 뼈 전이가 어깨로 뼈 전이 된 거 아닌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뇌로 전이가 된 게 아닌가. 등산을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 숨이 더 차. 폐의 전이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이 옆구리라든지 이런 데서 콕콕 쑤시는 증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전이가 아닌가. 모든 게 기승전결 전이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많아요. 검사를 하기 전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되게 바깥에서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증상들은 실제는 암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암에 의한 증상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커져서 주변을 압박을 할 때 나오는 증상이 제일 크거든요. 어떤 장기에 암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만 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종합검진해야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주변을 압박을 하니까 압박을 해서 압박에 의한 통증을 느끼고 또 압박에 의해서 어떤 기능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간암에 암이 있었다. 그럼 담관을 압박을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담즙이 못 내려가잖아요. 황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내려가니까 간 기능이 나빠지잖아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이 커지면서 이게 증상을 내는 거지 조그만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암 자체가 증상을 유발시키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두통을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그만 증상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는 주변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암하고 관련은 없고 수술을 해서 수술한 자리에 상처가 났잖아요. 수술하면서. 그래 되면은 조그마한 말초신경들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경이 다시 자라요. 근데 여기서 자라는 신경은 원래 우리가 신경을 수출하는 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이렇게 방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척 없이 신경이 자라니까 주변으로 전기가 방전이 돼요. 그거 우리가 느끼는 게 찌릿찌릿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상처로 인한 말초신경 증상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암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또 암이 있었던 주변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어떤 급성으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은 크게 암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이 전이될 때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암을 발견을 해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런 증상들이 전이가 된다거나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증상들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저게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덩어리가 웬만큼 커질 때까지 안 나타나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관해된 기간이 길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할 때 빨리 발견해서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죠. 되게 이제 CT나 MRI, 초음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 군데의 어떤 전이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또 PET-CT를 1년에 한 번 정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표지자를 검사를 해서 암이 성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재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염증 수치가 많아진다는 것은 암도 염증성 질환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암이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구나 아니면 다시 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와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 이게 무조건 암이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안에서 커져 있을 때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서 보는 거죠. 각종 검사 수치와 암 재발 전이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이제 관련성은 100%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 안에 뭔가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면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어떤 몸 안에 염증 소견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 이게 암세포나 이런
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포들은 많은 산화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암 주변에 뭐 산성화라든지 어떤 암이 스스로 공격을 안 받을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 환경을 우리가 이제 TM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은 우리가 대강 검사를 해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을 쫙 해보면, 이 환자가 상태가 현재 어떻다. 현재 암이 없더라도, 암은 CT나 MRI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꾸준히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재발 전이를,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해주면 오히려 재발 전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가 되는 것은 복불복이 절대 아닙니다. 환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근데 노력을 하는데 그냥 뭐 암에 뭐가 좋더라 해서 이것만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될 건가. 내가 취약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접근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원인이 워낙 많고 치료 방향도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아무 근거 없이 이거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많은 것, 오히려 간이라든지 신장이 부담이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가장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같이 해줘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3개월 간격으로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를 스스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내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짐작하는 것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검사들을 하면 미리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요즘에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검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면 암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우리 혈액 검사는 이제 되게 이제 암하고 관련돼서 종양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종양표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가 이게 파괴가 되면서 그 안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액으로 나올 때 특이한 물질들이에요. 암이 있을 경우에만 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 수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마다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유방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방암에 대한 종양표지자는 대개 CA15-3이라는 거 하고 CEA라는 걸 봐요. 그런데 어떤 암은 CA15-3이 아주 올라가 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환자가 다시 재발을 한다, 전이가 된다 했을 때는 CA15-3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환자가 있어요. 발견했을 때 CA15-3이 암 덩어리는 있는데 전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이 환자는 원래 15-3을 만들지 않는 암인 거예요. 근데 이 환자한테 15-3을 가지고 추적조사를 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술 끝나고 항암, 방사선 후에 15-3은 이 환자는 원래 15-3이 안 올라갔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적이 의미가 없고, 또 CA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CA가 처음에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환자에 대한 종양표지자는 CA가 되는 거예요. 15-3이 아니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떤 게 올라갔느냐, 이걸 보고 나중에 경과 관찰도 이걸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무조건 암을 크고 적고 성장하고 없어지고 하는 게 그대로 비례하느냐? 비례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의외 재발 전이는 됐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재발했다, 안 했다, 추적을 비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읽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환자의 종양표지자가 어떤 것이다 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완전 맹종을 해서 다른 CT나 MRI 필요 없고
내가 혈액 검사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면 된다. 그건 아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종양표시자 검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 환자들이 우리가 종양표시자가 이상이 없으면 암은 재발 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내 이 검사만 가지고 꾸준히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강은 그렇게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암이 커질 수 있고 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할 때 조그마한 상태에서는 이게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암덩어리 있는데 종양표시자는 전에 처음부터 종양 있었을 때도 올라갔던 거지만 재발 전이 상태에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100% 암을 추적 관찰한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 혈액 검사와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또 우리 환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분들이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런 걸 어떻느냐? 그건 전에 검사 안 했는데요. 아니 전번에 피 뽑아서 검사했는데 왜 그 데이터가 없느냐?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려면 뭐 검사가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분한테 이러이런 검사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지 피를 뽑아가지고 보내면 모든 검사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검사를 할 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의사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그 환자 치료 과정에서 해왔던 임상 자료들을 보면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그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분하고 상담을 할 때 본인에 대한 컨디션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지금까지 쭉 암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사에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알아서 검사해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맞춰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의 오는 과정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한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모든 검사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암 환자가 꼭 해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이나 암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검사들이 있어요. 되게 어때요? 수술을 잘 우리가 견뎌서 잘 마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어떤 제약이 되는 상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가 있죠. 또 항암을 하기 위한 검사가 있고 방사선을 하기 위한 이런 검사들. 되게 이런 검사들은 이게 치료를 위해서 치료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 검사가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대학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면역 관련해 가지고 이 환자가 면역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제 면역 검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면역에 관한 부분들이 검사가 있고요. 또 우리 환자의 몸 안의 환경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이제 염증 같은 거, 염증이 많이 있는 거 없는가. 그 다음에 노폐물, 산화물 같은 게 많이 있는 거 없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산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암세포가 특히 혈액 같은 데 떠다니는가 안 떠다니는가 요즘에는 그런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검사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기 위한 검사를 많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자가 재발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되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주는 그런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되게 통합하는 병원에서는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 대학에서 검사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뭘 검사할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암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암을 진단을 받으면 되게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어떤 주치의나 아니면은 뭐 혈종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항암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항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하는 동안에 내 몸이 나빠지니까 내 몸의 컨디션을 좀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대학에서 이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통계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통계가 되게 우리 환자분들한테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70%다. 5년 생존율의 70%율의 이런 방법을 했을 때 효과를 내더라. 근데 우리 어떤 환자들은 70%니까 나는 7명에 들어갈 거야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근데 70%라는 것은 30%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30%에 들어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30%에 안 들어가기 위한 나는 다른 치료법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어. 이제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70%를 맹신하는 분들을 이렇게 환자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설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들. 자기는 대학 교수가 이렇게 잘 치료해 줬기 때문에 나는 70%에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고 또 교수들이 하지 말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설득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30%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가 70%보다는 가능성을 80%로 올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80%, 90%로 올려준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영양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몸 안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떤 염증을 없애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면 내 몸에 그만큼 암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70%지만 80%, 90%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갈려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이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가 현대의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원발이어가지고 원발 수술해서 관해 상태 될 때까지는 대학에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발 전이가 된 분들이 이제는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 해야 되겠구나. 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몸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한번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오는 어떤 손해라는 것은 정말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치료를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항암 방사선해서 가성비가 좋은 치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칠어진 것을 조금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걸로 해서 다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거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거친 부분을 뭔가가 조치를 해줘야 내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상식선에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의 재발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 암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 뭐 3기, 4기 해서 더 이상 뭐 수술도 어렵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어려운 경우는 이게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 말기 쪽으로 가버리는 건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1기, 2기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리고 나면 일단 관해된 상태잖아요. 관해된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것 자체로서는 지금 크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 남아있던 씨앗들이 커져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4기였을 경우에는 뭐 재발 전이 문제가 의미가 없고 아예 이것 자체가 재발 전이가 됐을 때의 상태로 가버린 거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되게 처음에 관해된 상태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은 언제예요? 재발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 전이가 됐을 때 이제 덩어리가 아주 조그만했던 덩어리들이 점점 커져서 다시 큰 덩어리로 나오고, 근데 이때 나온 덩어리는 처음에 원바람이 있을 때 덩어리하고는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재발이고 전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암은 생명체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라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재발 전이가 되는 암이라는 것은 원발하고는 다르게 수술에서도 살아남았고 항암 때도 살아남았고 방사선에도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원발암 성질하고 이 암 성질은 이제 달라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원발암은 예를 들어서 꼬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재발 전이하면 군대 가서 뭐 특전사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훈련까지 다 받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잡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 전이가 된 암세포는 항암제도 잘 안 듣고 뭘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면 여러 가지 방어막을 다 쳐요. 이게 암 주변에다가 면역세포들이 와서 공격 못하게 면역세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 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ECM이라 해서 세포 주변에 이렇게 떠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끌어다가 성을 쌓아요. 막을 다 만들어 놔요. 이런 거. 그리고 면역세포가 그냥 와서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을 하면 공격을 못하게 쥐가 나서가지고 이걸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튼튼한 벽을 쌓아가지고 항암이라든지 이런 게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을 하는 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재발 전이가 됐을 때 이 암을 무너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암이 나중에 커져서 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고, 이걸로 되게 이제 나빠져서 이제 말기로 가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암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재발 전이를 막는데 가장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암 치료의 핵심은 재발 전이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원발암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원발암은 제거가 된 거예요. 단지 이 다음에 재발 전이가 됐을 때가 문제고, 그리고 또 원발암을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재발 전이하고 관계없다면은 조직검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술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조직검사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에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 암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는 성질이 어떤가, 현 상태에서 아주 순해, 그리고 유전자들도 그렇게 독한 유전자들이 안 떴어. 그럼 이 암은 예후가 좋을 암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 것과 보니까 이 환자는 유전자가 엄청 독한 놈들이 떴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 원발암을 보고 재발 전이가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바람을 보고 재발 전이가 어떤 성질의 재발 전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어쨌든 재발 전이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니까 안 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막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암 치료가 되는 거죠. 암 재발 전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재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면역이 좋고 검사에 좋은 사람들도 재발 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도 재발 전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여러 방향에서 해줘야 되고 근데 굳이 꼭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면역이라고 봐요. 어쨌든 면역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들한테 마지막에 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항암이나 뭐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런 이제 선고를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호스피스 갈 상태입니까? 그리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럴 때 저희가 기준으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면역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치료들을 보완을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 면역이 어느 한계 이하로 내려가 버린 경우 그리고 또 내 몸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바탕 부분이 너무 떨어져 갖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역을 높여주고 환경을 개선하면 의외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말기다. 아니면 호스피를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기준보다는 저는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이 환자가 정말 말기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정말 완화 치료로 가야 될 사람을 저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의주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수분 섭취가 1번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인체 필요 수분 섭취를 절대적으로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신진대사 필요분, 혈관 건강, 각종 장기와 각 기관의 수분 섭취 필요성에 대해 제발 좀 강조해 주세요. 아마 이분은 아마 수분 섭취로 인한 어떤 맺힌 게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서 이렇게 보면 세포 탈수가 심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인에 비해서 탈수가 한 1% 정도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세포 탈수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포 탈수가 되게 되면 우리 집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도 제거를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이 안에서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도 수분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떤 산화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대사되고 나면 이런 대사 사물들이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유전자 손상을 받죠. 유전자 손상을 받으면 그게 바로 암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마시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할게요. 수분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세포 탈수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포 탈수가 되게 우리 암 환자들이 세포 탈수가 된 상황을 보면 물도 부족하겠지만 물을 담는 세포막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물을 부어줘도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 상태가 좋아야죠. 그래서 그럼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을 넣어주더라도 물이 세포 안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려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물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세포막을 이제 먼저 좋게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오메가3가 세포막을 튼튼한 세포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나 오메가6 이런 계통은 되게 세포막에 너무 단단해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출입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해서 세포막이 진짜 성이 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튼튼하게 막을 만들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드나들도록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화제 방사능이 많으면 물도 못 들어가지만 영양소나 산소도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막을 좋게 해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세포 안에 잘 들어가게 하려면 물을 끌고 들어가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매개체가 칼륨입니다. 요즘에 막 소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포에서 소금은요, 어때요?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소금기가 세포 안에 많아지면 세포 안에는 탈수가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아야 돼요. 칼륨은 어때요?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는 소금기가 많으면 세포 탈수가 되는 거고 칼륨을 많이 보충하면 세포에 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나트륨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뭘 넣습니까? 김장 절일 때 소금 넣잖아요. 소금 넣으면은 배추가 쪼글쪼글해져 버리죠. 왜 그래요?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요 야채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소금기가 쫙 빨아내버리는 겁니다. 김장할 때 숨 죽인다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소금을 넣는 이유입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기가 많으면 세포 탈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또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 이분이 말하는 수분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손동석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선생님, 저는 전립선암인데 어떤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지요? 전립선암은 일반 이게 암들하고 조금 음식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에서 중요한 미네랄을 하는데 이게 아연입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전립선 세포에는요, 아연을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우리 전립선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연이 제일 많은 게 꿀입니다. 견과류나 굴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전립선하고 관련된 게 오메가3입니다. 근데 오메가3는 전립선암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오메가3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데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특히 이제 염증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전립선암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나오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전립선암에서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전립선암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오메가3를 먹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에 먹지만 너무 과하게 어떤 오메가3가 있는 것을 기능식품을 몇 가지를 갖다가 막 같이 먹어버린다든지, 우리가 생선 종류에 보면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런 등푸른 생선에다가 막 기능식품에다가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전립선암에 좋은 게 되게 십자화과 식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4개 십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런 꽃을 피는 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십자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부추라든지 그 다음에 배추 종류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과 식물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황성분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립선암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조연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장암 4기인데요. 수술도 항암도 못합니다. 너무 약해서요. 신장, 통풍, 비뇨, 만성 폐쇄증입니다. 폐가 20%랍니다. 호흡도 어렵고 운동도 어렵습니다. 음식도 먹기 싫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기라 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라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한테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 게 사실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져서 우리가 크레아틴 수치가 1.3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다든지 그래서 검사 기준에서 넘어간 경우라든지 아마 이분은 통풍이 있다는 거 보니까 통풍으로 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아닌가 싶어요. 근데 통풍이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은 통풍을 조절하면 신장 기능이 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가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뇨라든지 만성 폐쇄증이라고 되는데 이 만성 폐쇄증이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폐를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폐 기능이 20%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데이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다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데이터인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지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음식도 좀 먹기 싫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암 때문에 먹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또 하지만은 정말 이제 입맛이 없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음식에 여러 가지 기능도 안 좋지만 뭘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에 정말 먹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떤 영양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입맛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도 싫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정 안 되면 약도 있습니다. 음식처럼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오드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유 및 유제품, 유방암 환자들에겐 안 좋다던데요.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참 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나 유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잘 조절이 잘 돼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동양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발효된 유제품을 먹으면 조금 덜 하죠. 그거는 이런 그 발효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을 분해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유에 대해서 잘 그게 적응을 못하는 게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암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론에서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걸 꼭 먹지 마라 먹으라 보다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논란이 되지 않고 확실한 이런 것을 먹는 것을 저희는 좀 권해요. 특히 이제 우유 속에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은 우유 속에는 뭐 카제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카제인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장내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장 점막을 손상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제품 속에 이제 철분 같은 게 많아요. 사실 철분은 암 세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유제품은 이 젖소의 젖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젖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호르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거가 다 안 되고 여기 유제품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유제품을 오히려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 속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면역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성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좋을 수 있는 사람이고 먹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을 두고서 당신은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둘로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섭취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 때 우유를 갖다가 잘 그 소화를 못 시키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었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좋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유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권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유제품이 내가 먹는 제 1번의 선택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홍우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셀레늄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요? 답장 주세요. 그랬네요. 셀레늄은 우리가 약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되게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견과류나 브로콜리를 구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셀레노 프로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셀레늄은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셀레늄 단독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셀레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능식품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약을 하신다면 이거는 구매가 안 되고 병원에 오셔갖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맹진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낭암 진단받고 1년 동안 선항암하고 요번 3월에 담낭 간 절제 림프 소장으로 담관을 만들었다 합니다. 수술이 잘 됐다 하여 항암은 안 하기로 하고 3개월마다 추적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 환자분도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담낭암이 상당히 악성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담낭이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커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총담관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또 간이 있고 또 십이지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많아서 조금만 커지게 되면은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는 그 암 중에 하나가 담낭암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항암을 먼저 하셨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까지도 다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암 자체는 그렇게 크게 진행되어 있는 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술이 잘 되고 림프절 같은데 아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안 하기로 하고 3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주 담낭암 중에서는 그래도 빨리 발견하고 수술도 잘했고 그래서 좋을 걸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담낭암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항암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면은 어쨌든 선항암은 암세포를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해가지고 관해가 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암에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는 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일단은 보이진 않지만 이번은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만 가지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더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통계 데이터의 통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에, 그럼 내가 40% 50%에 들어갈지 안 되는 50%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잘 되고 했기 때문에 예후가 뭐 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아요.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 첫째,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면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 몸에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검사를 꼭 필요하셔요.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어떤 요소가 앞으로 나한테 재발 전이가 되는데 영향을 줄 건가. 그런 검사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조직검사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에 어떤 유전자들이 떠 있는가. 앞으로 예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치료, 보완하는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주광현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알부민은 어떻게 보충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분은 알부민이 낮은 분인 것 같네요. 이제 대개 이제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부민이 떨어지면 그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간암 같은 게 있으셨을 경우나 또 이제 다른 암이 있지만 어떤 간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수가 찬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알부민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뭔가가 알부민을 쓰면은 좋은가 싶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알부민을 굳이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날라다 주는 차에 해당합니다. 그럼 혈관이 고속도로고 이런 알부민이 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영양분을 우리 세포에다 옮겨주는,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때요? 영양을 많이 못 나르잖아요. 그럼 이때 보충을 해야죠. 그런데 알부민이 충분한 사람들한테 알부민을 보충을 하면 한마디로 도로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고속도로를 잘 달려야 하잖아요. 근데 차량이 너무 많으면 정체가 되고 오히려 더 나쁘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써야 되는 겁니다. 알부민 수치가 높은데 알부민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알부민을 보충하는 방법은요, 정말 이제 낮아서 알부민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육류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달걀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있는데 꼭 어떤 그 육류 제품에만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식물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콩류 중에 많이 있죠. 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만든 뭐 청국장도 있고 아니면 된장도 있고, 그래서 콩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제 알부민을 보충하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육류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꼭 식물성으로도 나와 있고, 어떤 우리 생선 종류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개 생선 종류가 연어, 참치 이런 계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 조그만 생선들을 통해서 알부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식물성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콩류를 많이 드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기능식품으로 좀 농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품으로 위해서 섭취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정말 수치가 너무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혈액 수치가 2.8 이하로 이렇게 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부민이 떨어질까 봐서 보충하는 개념인 경우에는 굳이 꼭 그걸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 떨어져 가지고 올려야 될 상황이 된다면 이 방금 설명하는 음식이나 기능식품이나 또 약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안금영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면역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고 내 몸에 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면역 검사는 이제 어떤 걸 하나?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해봤던 검사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서 기본으로 하는 게 NK 활성도 검사죠. 근데 활성도 검사도 100%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활성도에서 높게 나왔다 해가지고 내 건 면역이 다 좋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에서 NK세포 기능 중에서 20%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에 대한 검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가 NK세포 중에서 20%만 좋은 걸로 나왔다 그 말이지 80%에 대한 것은 어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NK세포가 좋았어. 내 면역이 좋아. 그러면 나는 면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이제 치료해서 간과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T세포 같은 경우도 보조 T세포가 있고 또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살해 T세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비율들이 어떤 쪽에 좀 더 높게 돼요. 보조가 높은지 아니면 살해 T세포가 높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면역세포가 얼마만큼 면역세포로서 기능을 하는가. 우리 면역세포는 참 희한하게도요. 어떤 세포는 잘 가서 싸웁니다. 또 어떤 세포는 가서 싸우질 않고 그냥 농땡이를 피우고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환자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컨디션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T세포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는 T세포가 있고요. 또 T세포가 잘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T세포도 있어요. 그런 T세포가 있는 반면에 또 아예 탈진이 돼가지고 녹다운 돼버리는 그런 T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T세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면역세포는 그냥 지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면역세포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이 뭐 인터루킨 2라든지 아니면 인터루킨 6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수술하게 되면 조직들을 많이 이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조직에서 면역하고 관련된 이런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봐야 내 면역이 어떻다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얼마든지 검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풀스테이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건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 참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그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는 않으셨네요.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댓글을 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댓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이런 강의에 들으면 특히 어떤 주제가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그 외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디서 답을 듣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성심성의껏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